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싸늘해져 갑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날씨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 새벽 아침 시간에는 초겨울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한절기에 또 감기 걸리면 또 한참 가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월요일이죠. 대한민국 세 판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조국 대란, 그 끝은 어디인가, 문재인의 패착과 무당층의 향배로 정했습니다. 지난 8월 9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지금 2달이 넘도록 이제 9월 초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근데 어쨌든 지명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 임명,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처음에 8월달 지명되고 나서 조국 씨하고 가족 일가들의 여러 가지 의혹, 특히 이제 사모펀드 투자 의혹하고 자녀 인턴십하고 표창장 자격증 허위 발급 의혹, 그리고 응도학원 채무 변제 의혹 사건들로 시작이 돼서 장관 임명으로까지 갔는데, 이후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되면서 이게 지금 조국을 반대하는 진영과 조국을 수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지금 큰 어떤 흐름이, 여론이 그렇게 바뀌고 또 진영이 그렇게 뭉쳐지는 상황에서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정말 대전입니다. 대전, 조국 대전이죠. 이 조국 대전이 지금 일각에서는 세계의 란이다, 삼란, 그래서 조국의 란, 윤석열의 란, 문재인의 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놓고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도 틀리질 않겠다. 지금 진영 간의 싸움이야 이미 한 달이 넘도록 하면서 양 진영에 속해 있지 않거나 정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국을 반대하는 쪽도 그렇고 조국을 지지하는 쪽도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1차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양쪽 다 훼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은 조국 수호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광화문에서 300만인에 400만인에 모여서 거기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부 개신교인들의 이런 행동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조국의 란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동생, 조카, 부인, 아들, 딸 다 지금 포함해서 지금 나타나는 의혹들이 계속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오촌 조카는 구속이 됐고, 동생은, 조국 씨 친동생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제 재청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수사가 계속 이제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한테 지금 계속 정경심 씨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 씨 본인에게 지금 수사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조국 씨는 어쨌든 본인 포함 일가, 자기 친척 일가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바른미래당의 어떤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었죠. 이제 발의한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국정감사하면서 조국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인 정경심 씨는 지금 그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조국 씨가 그 장관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도 여전히 본인만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경한 그 여권과 문재인 플러스 조국의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자들까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조국 대전이 결국 조국식 본인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이렇게 양 진영이 큰 진짜 몇백만이라고 서로들 주장하면서 이런 선동 정치와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뭐 혹자는 이게 직접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이거는 이제 조국씨 문제는 정치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자기네 진영의 지지자들을 불러서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얼마든지 그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결, 물리적인 대결을 하지 않아도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 정치적 기재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지금 선동정치, 진영 논리, 진영 대결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조국이라는 이건 지금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제대로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치 무능, 뭐 정치 부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의 나는 이건 유시민이 붙인 말이죠. 유시민이 지금 유시민이 뭐 문재인 플러스 조국의 그 호위 대장으로 지금 자처하고 매일 선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굉장히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고각아세하면서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영 논리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조국 사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렇게 진영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진영 논리로 진영이 대결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경지로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전략을 구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하고 인터뷰된 내용 때문에 이제 KBS에 뭐 압력을 넣고 해서 지금 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유시민이 조국 대전에서 지금 거의 그 본인의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그 진영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유난히 저렇게 그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기재, 정치 메커니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렇게 진영 논리로 진영 대결로 지금 이 조국 대전을 이끌어가는 데는 그 자기가 모셨던 상관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국은 노무현이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 뭐 논두렁 사건으로 해서 검찰이 노무현을 능욕시켜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어떤 피해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저렇게 굉장히 아주 강성의 그 진영 논리로 대결에 앞장서 있는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면 이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조국의 문제였거든요. 조국 본인의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조국을 그러니까 조국이 장관이 돼야 된다고 하다 느닷없이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검찰개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은 조국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서 집회의 그 구호를 TV에서 보니까 그 윤석열 파면이에요. 뭐 윤석열 구속이라는 그 구호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지지파들이 벌이는 이 행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의혹, 그 조국 본인과 가족의 의혹 때문에 시작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 놓고서 논의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끌고 나온 거예요. 제 카톡방에서도 다 그 논리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도 조국 수호 이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 자기들의 단순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는 게 이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믿음이나 어떤 가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상반되는 어떤 정보를 이제 접하게 됐을 때나, 또는 이제 두 가지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가치와 전혀 다른 어떤 반대되는 그 믿음이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그런 어떤 불편한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 심리적 행위가 나타나죠. 첫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와 믿음과 어떤 신뢰에 대한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었던 그 대상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정보를 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대상이 자기가 믿었던 믿음과 가치와 다른 외부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자기의 가치관과 달라질 때 그 대상을 포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외부의 대상, 자기가 믿었던 외부의 대상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기의 믿음이나 가치와 다른 정보를 받았을 때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의 가치를 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예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씨의 예를 놓고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정의를 외치고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정보가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었죠. 근데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혀 아닌 새로운 상반되는 그 정보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상반돼서 자기의 믿음을 즉 분명히 조국은 잘못된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저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가치관을 자기가 포기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에 모여있는 사람은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으면서 그런 지금까지 가져왔던 상반되는 정보를 가진 상대편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런 그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게 되면 그 불일치를 줄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불일치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두 가지거든요. 그 대상에게 접근하거나 그 대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게 멀어지거나 그 대상을 버리는 거죠.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었던 가치관을 가졌던 대상이 전혀 다른 상반된 어떤 정보에 그 어떤 것들을 나에게 줘서 내가 혼란을 느낄 때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떠져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인지부조화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지금 서초동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인지부조화 과정에서 자기와 상반된 가치를 가졌다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고 왜곡된 정보, 그리고 상반된 정보를 가진 그 상대편으로 가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어. 아, 그래,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그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땐, 외부에서 어떤 비난이 들어올 땐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가 조국 반대 진영이 광화문에 모이기 전에 이미 조국 수호 진영들이 서초동에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8번 했죠. 9번 했죠. 집회를. 그 집회가 이제 9번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또 모르죠. 촛불이 자기네들 조국 수호 집회가 끝났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검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다라고 보니까, 그 검찰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은 수사에서 정경심이 구속되거나 조국이 뭐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땐 엄청난 저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지부조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착되는 거죠. 그 상대에게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까지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그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의혹을 나온 거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미 한국의 기득권층에서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 소득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그 반사회적인 퇴행적인 부패 행위들을 했는데,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밝혀졌는데, 그걸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그 조국 편에 드는 그 사람들도, 그 지지자들도 같이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유시민 씨는 뭐 보통 그러죠. 올바른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최근 보니까 옳지 않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 및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이, 그 조국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볼 때는 이게 그 검찰개혁 이거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퇴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지금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조국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부조화를 겪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재인은 아닌데, 저는 지금 조국을 반대하는 진영이나 조국을 수호하는 진영도 지금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이 검찰 사법개혁을 수행하는 지금 이 공직자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에요. 그죠? 조국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검찰과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두 축인데, 이 두 축의 조국과 윤석열을 갈등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문 대통령이. 2달 전만 해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7월 말이죠.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박근혜, 이명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폐청산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워서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2달 만에 지금 적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자기네 편 조국을 수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거 박근혜 수사나 이명박 수사 때 다 했던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다 했던 일들이야.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조국 수사로 들어가니까 지금 과잉 수사하고 피해 사실을 공표하니까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 논리야.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들이 야당과 여당이 바뀌어 있을 때 했던 놈들을 또 바뀌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안 하던 쪽이 하던 쪽을 욕하다가 비난하다가 또 바뀌니까 안 하던 쪽이 그 짓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으로 밀려난 쪽은 또 그 짓을 한다고 이쪽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서 여야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게 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50보 100보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끌고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저렇게 대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 진영 간의 대결은 이건 납득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만들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이거는 그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패착은 그 바둑에서 알을 놓을 때, 술을 둘 때, 잘못 술을 놨을 때, 자기가 지을 집도 못 짓고, 있던 집도 뺏기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술을 패착이라고 하죠. 저는 지금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한 가장 큰 패착이 조국 씨를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난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근데 지금 갈등만 더 유발시키고 지금 전혀 아무 해결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근데 두 사람 다 검찰 사법개혁의 중추를 맡고 있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임명한 이 공직자, 검찰 사법개혁의 공직자, 가장 위에 있는 공직자를, 지금 전혀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오히려 싸움만 붙이게 된 경우. 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국하고, 윤석열 두 사람이 서로 업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둘이 협력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러기 힘든 상황이 검찰이 지금 조국 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중간에 중단이 돼서 유야무야 끝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칼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국 장관에게 갈 것 같아요. 칼날은 조국 장관을 향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이 어떤 일로 해서 뭐 기소가 되거나 뭐 해서 구속이 되거나 기소돼서 구속이 되거나 해서 어떤 그 유고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뭐 장관직을 유지하든 안 하든 정상적인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국 장관을 구속해서 구속이 되는 상황으로 가서 더 이상 이제 장관에서 밀려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땐 윤석열 총장도 총장 자리에 더 있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지금 그 집권 하바 그 전환점을 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레임덕 상황이 돌아가 있고 지금 뭐 계속 보니까 그 북한에만 계속 지금 꽂혀가지고 북한과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건가 이것만 지금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양 진영으로 나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진영 간의 대결은 이건 선동정치고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쭉 자료를 훑어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한 35%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재작년 그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봤을 때 뭐 4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거의 한 10%는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인지 부조화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버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거의 20%까지 빠졌다가 22%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그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한 30%까지 온 것 같아요. 30% 선까지. 그래서 거의 지금 근접해 온 것 같은데 28%에서 3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지지자들이 밀려나가게 되면 내년 총선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진영이나 조국 반대 진영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양 진영은 지금 자기네 집토끼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제가 눈여겨보는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빨리 그 지지율이 늘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보수 중도층이죠. 나갔던 사람들이 일부 지금 집토끼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안 들었어. 왜냐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기본 지지율이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 정도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집토끼 10%는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한 4, 5% 정도는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왔는데 나머지 10%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층.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그룹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그 박근혜 탄핵 사태로 인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부,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의 이제 그 무당층들 해서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한 38%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양 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 지금 무당층이. 그래서 앞으로 이 무당층이 어떤 형배를 가지고 있나. 오히려 지금 무당층들은 뭐 말 그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 않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아니라 중도층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되면 어느 당이든 찍습니다. 그런데 그 스윙 보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투표자가 되는데, 무당층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돼도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기권할 확률이 높은 층들이 무당층들입니다. 그게 나타났던 현상이 2004년도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였어요. 그 상당수가 그때 그 탄핵 사건 나면서 무당층이 상당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견주어 보면 지금도 무당층들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때 선거를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이미 양쪽 정당에서 이미 그 소위 정무적 판단을 해서 정치공학적 판단을 해서 오로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 판단만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거공학적 판단인데 국민의 여론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선거 때 자기네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대의민주주의를 무조건 표 많이 얻는 걸로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정치 문화인데 이거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양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 정당 지지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선거공학적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집토끼들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토끼들을 지켜야 되니까 유시민같이 막 진짜 선동적인 사람들이 더 방방 뜨게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니까. 이제 안 그러면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이 무당층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당층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층들이 움직이려면 또 중심점, 구심점도 있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탄핵 전국 때 그랬어요. 박근혜 탄핵 전국 때 그 광화문에 나왔던 100만 명, 그리고 그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진보가 아닙니다. 거기는 상당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즉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박근혜의 탄핵, 국정농단에 대해서 찬성의 표를 던진 거지 어떤 정치인들이 말하는 진보니 보수로 해서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 마지막으로 제가 고전에 문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관수유술 필관 기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맹자의
진심장에 보면 관수유술 필관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수유술이라는 게 뭐냐면 관수, 물을 볼 때는 유술,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기술이 있는데, 필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기란이다. 그 물의 이 변하는 곳, 이거 보통 여울목이라고 하죠. 여울목. 그러니까 이 물이 막 흘러서 내려가다가 물이 이렇게 그 폭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물 깊이가 낮아지면 물 흐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전남 순천의 조계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물이 이제 쭉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해서 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는 걸 보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막 물이 계속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물을 볼 때는 그 물의 그 물살이 변하는 그 여울목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물살이 변해야 되냐면 그 물살이 변하는 곳이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그 물이 물보러 같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깊어지든지 아니면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내려오는 흐름이 여울목을 거치게 되면 그 여울목이 여울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채운 다음에 내려가죠. 그럼 웅덩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물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살이 변하는 곳을 봐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 그래서 옛부터 군자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물과 가까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자에도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난, 가장 올바른 선은 이제 물과 같다고 하는데, 왜 란을 봐야 되냐, 왜 여울목을 봐야 되냐면, 그 여울목이 물살이 바뀌어지면서 물의 흐름이 변화오는 건데, 역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물과 똑같아요. 어떤 흐름이 오다가 변곡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변곡점이 생기는 그 지점을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갈 건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변곡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9월 30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몰락해야 되는 이유라는 그 대한민국 세판짜기 영상을 올리면서 그 앞부분에 상당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못한 부분을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의 개인 정관영 아이디로 해서 정관영 교수가 본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따로 올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올해 4월에 화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을 내년에 일어날,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어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을 본 그 화경의 내용을 거기로 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건 사회적 경제 TV에서 이야기할 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본 건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나는 2016년도 박근혜 탄핵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변곡점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변곡점은요,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전쟁도 될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위기 될 수도 있고, 경제 파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기준이라든지 기존의 이 삶의 방향, 그 사회 이정표가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변곡점인데 지금 조국 대전이 바로 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통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한 번의 변곡점이 지났죠.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그 소위 진보 진영, 그리고 586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정의와 평등과 공정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학자가 보여준 그 삶의 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야, 지금. 그 닮은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득권층의 새로운 구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기득권층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사람들이 국가와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아닌 기득권층들의 삶이 비기득권층들의 삶 속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가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정신적인 우리의 지향점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란입니다. 란. 지금 우리 흘러오는 이 물줄기에 또 하나의 여울목이에요. 여울목. 그래서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의 변화를 무당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당층. 그러니까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들이 결국 이 변곡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언제가 될지 또 어떤 계기에서 될지는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국가를 이뤄갈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변곡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예의주의에서 보시고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 함께 그런 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